안녕하세요. 통합과학 물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발전에 관련된 원리를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전기를 보내는 손전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렇게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습지 교재 33페이지에 펴시면 화석 연료에 관련된 생강열기 활동지가 나와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화석 연료를 제안한 이유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화석 연료예요. 지금 선진국들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휘발유로 가는, 즉 기름으로 가는 모든 자동차를 다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얘기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뭐냐면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이산화탄소. 이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구는 원래 따뜻한 온실이에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때문에 달처럼 햇빛이 들어오면 뜨겁고 햇빛이 없으면 차가운 게 아니라 여기에 햇빛은 잘 통과가 되지만 지구에서 내보내는 적외선은 대기권을 바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지구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따뜻한 비닐하우스와 같은 온실이 바로 지구예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지구가 만약 예를 들어 15도짜리 온실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15도짜리 온실이 16도, 17도, 18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예요. 점점 따뜻해지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따뜻해져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제일 큰 게 이거예요. 빙하가 줄어들어요. 즉 빙하가 녹아요. 이 녹아내리는 빙하가 다 어디로 가느냐? 바닷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이 넘쳐나요? 그러면 땅의 높이가 낮은 저지대에 있는 곳들은 다 잠겨요. 육지의 면적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육지 면적이 줄어들면 농사 지을 공간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식량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살 공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동물들이. 그러니까 점점 갈 곳이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한 대로 여름이 더 길어지고 겨울이 추워지는 인간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극단적인 온도 분포가 계속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 되고 신재생 에너지, 온실 기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지 34, 41, 47페이지에서 각각 태양에너지, 핵발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파력발전, 조력발전, 연료전지 이렇게 배울 거고요.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러분들끼리 모두먼들끼리 서로 한 번씩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듣게 되면은 효과가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단원을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모두먼들한테 한번 듣고 선생님한테 대략적으로 오늘 듣고 수업 시간에 다시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점검한다면 이쪽 내용은 좀 더 완벽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지 교재는 34페이지입니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지각변동의 원인이 되는 지구 내부 에너지와 핵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 핵에너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태양에서 나온다. 요거는 1학기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즉 지구는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높은 초고온 상태예요. 그래서 태양은요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지만 수소 원자, 헬륨 원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서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라즈마 상태라고 불러요. 교과서에서는 플라스마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플라즈마 이렇게 부릅니다. 플라즈마가 중요해서 꼭 기억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태양에서의 이 상태가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얼음을 계속 가열하면 녹아요. 물이 돼요. 물을 계속 가열하면 수증기가 되죠. 기체. 그 기체 원자 상태를 계속 또 가열하고 한다고 하면은 플라즈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원자핵과 전자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쪼개져 있는 애들이
같이 서로 충돌하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소 원자 핵 6개가 단계별로 충돌하여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 1개와 수소 원자핵 2개가 만들어져요. 결과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 원자는 4개예요. 4개. 6개 들어가서 2개 나왔으니까. 그리고 수소 원자 4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거를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죠. 이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냥 질량은 그 질량 자체로 생각했는데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핵융합이라는 거는 가벼운 애들이 뭉쳐서 무거운 걸 만드는 거. 요거하고 대조되는 거는 핵분열이 있어요. 얘는 무거운 원자가 쪼개져서 나눠지는 현상. 이때도 에너지가 나오고요. 이때도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기 전에 수소 입자를 먼저 일컫는 용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수소핵 융합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원자는 가운데 원자 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다는 건 알 거예요. 근데 원자핵을 또 쪼개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져요. 이제 제가 한글로 안 쓰고 조금 문자로 쓸 거예요. 양성자는 프로톤이라고 해서 P자로 써요. P. 이렇게 프로톤이어서 P자.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중성자는 전기 안 띄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자, 그 다음 중성자는 뉴트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N자로 표시할 거예요. 뉴트론. 아니면은 프로톤 대신에 플러스를 쓰고 뉴트론 대신에는 이렇게 N자를 쓸 수도 있어요. 좀 입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거를 헬륨 원자에 비유하겠습니다. 헬륨 원자에 적용해 보시면은 헬륨은 일단 2번. 그래서 여기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 전자 2개예요. 그런데 수소는요. 중성자가 없어요. 프로톤 1개에 전자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 속에 유일하게 중성자가 없는 얘가 바로 수소예요. 얘기하면 단 하나의 양성자와 단 하나의 전자로만 되어 있어요. 만약 수소 원자가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남는 건 얘만 남죠. 그럼 우리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수소 양이온. 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자, 그 다음 전자가 없네. 양성자만 남아요. 그래서 양성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수소 원자핵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다 같은 의미를 쓰인다는 거예요. 양성자만 얘기하면 아, 수소 원자핵이네 라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수소의 동위원소는 수소 중에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져서 질량이 달라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소는 양성자 전자만 있어요. 그런데 중수소는 중성자가 1개예요. 삼중수소는 중성자가 2개인 애들을 보통 일컫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 바닷물 속에 실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 핵융합, 우리 발전소, 여기에도 이런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우리 교과서가 좀 간단하게 그려져 있어서 제가 이제 원래 해당되는 이 그림으로 이쪽을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양성자 연쇄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양성자를 제가 영어로 프로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P 연쇄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어들을 다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런 구조고 복잡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는 단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그쪽 설명 하단에 관련된 블로그랑 동영상이랑 사이트 같이 연결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쪽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과서 그림 가지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수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얘는 양성자라고 써 있어요. 교과서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는 전자까지 포함한 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원자 핵, 즉 양성자. 우리가 얘기했던 프로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수소 전자까지 포함한 원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양성자 2개가 합쳐졌는데
여전히 양성자 빨간색 알갱이, 그 다음 여기 회색 알갱이가 하나 있어요. 얘가 누군가 봤더니 중성자예요. 그 다음 여기 튀어나가는 작은 알갱이 하나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양전자예요. 전자는 마이너스로만 알고 있는데 얘 양전자는 똑같이 일렉트론 이렇게 쓰고 여기 위에를 플러스로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좀 아시지 마시고 그 베타 분계 뭐 감마선 나오는 거 이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쉽게. 뭐냐면 프로톤 아까 얘기한 애는 이렇게 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중성자가 돼요. 그 얘기는 전기 뜬 입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양전자라는 거예요. 즉 요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좀 설명을 하면 네, 여기에 원래 동그라미란 애하고 플러스란 애하고 합쳐져 있는데 동그라미 애하고 플러스 애하고 쪼개졌다고 좀 생각을 하시라고요. 즉 양성자, 중성자, 양전자 요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양전자 튀어나올 때 요쪽에 요렇게 생긴 애 하나 있어요. 얘가 누구냐면 중성미자라는 애예요. 네, 그냥 용어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이 중성미자가 나올 때 조금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림 보시면은 에너지 방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담고는 있지만 자세하게는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누굴까요? 얘. 프로톤 하나, 뉴트론 하나. 이거 좀 전에 페이지에서 했었거든요. 전 페이지. 프로톤 하나, 뉴트론 하나. 누구예요? 중수소예요. 중수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중수소의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핵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중수소 원자핵이 이제 또 다른 수소 원자핵과 결합을 해요. 그랬더니 프로톤 2개, 뉴트론 하나. 헬륨 원자핵이 되려면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예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헬륨 3 원자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또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만든 거랑 옆에서 만든 애가 이제 같이 합쳐져서 입자 6개를 만들어요. 이 입자 6개 중에 네, 여기 있는 여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만 헬륨 원자핵으로 되는 거고 나머지 양성자 2개는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실제 수소 원자핵은 6개가 반응했으나 헬륨 원자핵을 만들고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네요. 실제 반응에 참여한 거는 4개지만 재료가 되는 애는 6개가 되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태양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거든? 그런데 에너지가 왜 생기냐고요? 이게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통합과학 배웠을 때 이 부분은 거의 다 해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헬륨 원자핵은 프로톤 2개에 뉴트론 2개예요. 그래서 프로톤 2개와 뉴트론 2개를 다 합친 거하고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교과서 밑에 다 있어요.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이만큼,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했더니 이만큼. 애들이 줄어들었네? 라는 거죠. 뉴턴 시대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힘줘서 밀어요. 즉 내가 일을 해줘요. 일이라는 건 에너지 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생겨요.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건 속력이 빨라지는 거네요. 그런데 아무리 빨라봤자 빛의 속도 그 이상이 되진 않거든요. 그럼 내가 에너지를 충분히 계속 주는데 속력이 빨라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는 계속 주는데 속력은 더 이상 빛의 속도보다 안 빨라져. 그럼 그 남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 아, 이게 바로 질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천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요. 물체에 힘줘서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면 속력도 늘어나. 하지만 속력이 늘어나는데 한계점에 다다러. 그럼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질량도 함께 증가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에너지는 질량하고 서로 동등한 관계야 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안한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질량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 그래서 계산도 다 한 거죠. 네,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값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C는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지구에서 제2의 태양을 만들기 위한 발전인 핵융합 발전입니다. 말 그대로 입자들을 합쳐야 돼요. 그러려면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운 상태에서 입자들을 합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 초고온 상태를 만들고 그거를 핵융합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야지만 핵융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서 태양 에너지 만드는 과정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이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이 태양에서 얘기하는 프로톤과 프로톤을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바닷물에 많이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수소, 삼중수소, 네, 프로톤 하나, 뉴트론 하나, 얘는 프로톤 하나에 뉴트론 2개, 얘들을 핵융합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헬륨 원자 핵이 나오고 여기에 중성자 튀어나오고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얘들 합친 질량이랑 얘들 합친 질량이 차이가 나요. 즉 질량 결손에 의해서 얘도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아까 앞에서 반복했던 아인슈타인 공식, 이걸로 인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전 세계가 여기에 집중해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단원 요 3가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발전하면서 우리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화석연료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거 이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석탄으로 산업혁명, 그리고 석유가 대부분 되면서 연료 고갈이나 환경 문제 발생했고 그래서 대체에너지 자원을 많이 쓴다. 그렇지만 왜 원자력을 쓰느냐? 보시면 여기 제목 보이세요? 작지만 힘센 원자력. 우라늄 235라는 애 1g 가지고요. 석유 9드럼통, 석탄 3톤을 쓸 수 있대요. 여기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자로에 한번 장전하면은 3, 4년 동안 계속 채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원자력 발전을 많은 나라들이 좀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한 이제 우라늄 235, 235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천연 우라늄이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 있는 우라늄을 의미해요. 자연 상태에서 우라늄의 대부분은 우라늄 238이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질량수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들의 특징은 뭐냐? 중성자와 충돌을 하면 중성자를 흡수해요. 아이고, 중성자를 흡수. 네, 중성자를 흡수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루토늄이 돼요. 플루토늄. 무슨 소리냐면 핵분열을 안 해요. 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우라늄 235는 쉽게 분열해요. 235, 238은 질량수예요. 질량수. 그 다음 얘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나와요. 요즘 계속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 나오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연 상태의 우라늄 235는 너무 적어요. 0.7%밖에 안 돼. 그래서 얘를 모으는 거를 농축한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저농축 우라늄이 바로 원자력 발전의 연료봉이에요. 비율을 보시면 못 쓰는 거 97, 실제 에너지원 23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나게 전기 생산을 해놓을 정도로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대비되는 원자폭탄은 어떤 개념이냐? 얘가 3%고요. 얘가 97%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 엄청난 에너지로 도시 하나를 날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앞에서 핵융합은 나중에 원래 갖고 있던 입자보다 나중에 입자들의 합이 줄어요.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요. 핵 분열은 원래 있던 전의 질량과 나중에 후의 질량이 또 줄어드는 것만큼 에너지가 생긴다는 이는 mc제곱이 계속 또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교과서에 핵발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원래는 다 핵발전이에요. 원자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발전이라는 거는 여기 있죠. 터빈 돌려서 되는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했던 거. 자, 그러면 여기에 터빈을 돌려주는 애가 누구였냐면은 물 끓여서 증기.
그럼 여기 물을 끓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네요. 화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로, 네,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 내부인데요. 맨 처음에 이쪽 보시면 증기가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이쪽이겠죠. 여기 원자로. 여기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이 여기 있는 물을 끓여요. 여기 있는 끓인 물이 증기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게 바로 연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 용어로는 노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료봉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봉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요. 그럼 이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쪽을. 물 끓여서 여기 있는 증기가 터빈 돌려요. 그런데 이때 밖에서 차가운 바닷물을 갖다 줘요. 그럼 여기 있는 수증기가 식어서 다시 물이 돼요. 이 물이 다시 돌아서 끓이는 물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아까 왔던 차가운 바닷물은 여기만 식혀서 밖으로 나가는 것 뿐이에요. 구조 대강 아시겠어요? 자, 그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235를 속도가 느린 중성자로 충돌을 시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들이 쪼개져요. 그래서 핵분열이라는 것은 불안정하게 된 무거운 원자핵이 비교적 질량이 작은 두 개로 쪼개지는 현상. 이때 중성자와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다시 우라늄 235는 중성자 만나면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물로 중성자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 중성자는 근처에 있는 다른 우라늄과 또 충돌, 다시 핵분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쇄반응이라고 합니다. 연쇄반응. 교과서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우라늄 235에 중성자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두 개로 쪼개지고 중성자 3개가 나와요. 그럼 얘가 또 다른 애 또 쪼개고 중성자가 계속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핵분열할 때 방출되는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또는 연쇄 반응으로 기하 흡수적으로 증가하는 중성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애들이 사용되느냐, 감속제라는 애와 제어봉이라는 애가 사용됩니다. 안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때문에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에 위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느리게 해서 충돌을 좀 느리게, 그 다음 계속 되는 그 중성자를 흡수해서 개수를 줄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장단점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양광 발전이에요.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를 이용해요. 태양전지. 자, 얘의 특징은 터빈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유일하게 터빈을 사용하지 않아요. 즉 태양광, 햇빛만 쬐게 되면은 빛에너지, 그냥 바로 전기에너지가 나와요. 전기에너지의 원리는 아시겠지만은 전자가 있어야 돼요. 전자. 그래서 햇빛을 쬐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효과 원리를 이용하는데 이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만 설명을 하면 햇빛 받아요. 그럼 여기 안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쪽에 모이게 되고 여기에 전선 가닥을 연결해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다시 보시면 규소, 네, 가장 기본인 반도체. 얘는 주변이 아니라 원자가 전자가 4개예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공유결합해서 8개의 완벽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는 전기가 안 통해요. 이때 불순물을 집어넣는 즉 도핑 과정을 하게 되면요. 원자가 전자가 3개인 애를 넣어주거나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애를 넣어줘서 전자가 하나 부족한 빈자리, 양공을 만들거나 하나 남는 전자인 잉여전자를 만들게 돼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듭니다. P형 반도체는 이 빈 부분을 전자가 채우고 또 비어있는 부분을 또 다른 전자가 채우고 또 비어있는 부분을 또 다른 전자가 채우면서 하는 방식이고요.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직접 이동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요거 발광 다이오드라는 거는 앞에서 신소재 때 했던 내용인데요. 요거 내부 구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하면은 색깔 좀 까만색으로 할게요.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더 많은 애예요. 네, 대략 8개만 그릴게요.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 애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안 걸어줘요. 가만히 있는 상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자는 빈 부분을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게 되는 상태가 되고 얘는 비어버리잖아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빈 부분, 즉 플러스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즉 여기 내부 자기장이 생겨요. 내부 자기장, 여기 PN 접합 부분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벽 때문에 쉽게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기를 걸어주는 거예요. 전기를. 얘네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 여기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걸어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의 장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끌려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전기를 줘야지만 흐르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태양전지는 상황이 달라요. 태양전지도 저거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다시 보시면은 여기 PN 접합 부분에 내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나게 강한 햇빛이 들어와요. 아이고. 네, 여기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 전기 하나도 연결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 경계면에 있는 전자들이 또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 여기에서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안정된 게 아니라 여기를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태양이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가 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의 벽이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보다시피. 애들이 이쪽에 튀어나와서 머물게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빈 부분이 많아지게 되겠네요. 이때 전선 연결해줘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동을 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를 통해주는 방법이 태양전지예요. 다이오드하고 조금 틀려요. 다이오드는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양공이랑 결합을 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상태라면 여기 있는 건 결합된 거를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전류를 흘러주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PN 접합층에 이렇게 애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빛을 줘. 그럼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해서 여기에 전극 연결된 부분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자, 태양전지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햇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른대요. 즉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흡수되면 이 안에 자유전자가 생기고 이 자유전자가 한쪽 전극으로 이동하여 기전력 생성. 선생님이 요거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1.5V 건전지 0V, 1.5V라는 전이차가 생겨야지 전기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던 거. 요거예요, 요거. 요 차이가 생기게 돼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단원 네 번째 풍력 발전입니다. 네, 풍력 발전의 원리는 좀 간단한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발전기. 네, 발전기라는 거 알잖아요. 터빈 돌려줘야 돼요. 터빈을 누가 돌려주냐면 여기 있는 바람이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와 연계된 날개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바람이 세고 길이가 길수록 통과하는 공기량 많아지니까 전력 생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보통 지속적으로 부는 산이나 바다 근처에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내용은 장단점이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단원 마지막 요 에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좀 일반적인 얘기라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장량은 한정돼 있어요. 고갈될 수 있어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개발을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보시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얘가 신에너지예요. 햇빛, 바다, 바람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가 재생에너지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의예요. 우리나라는 신에너지를 하나, 둘, 셋, 세 개를 정했고요. 재생에너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는 폐기물,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물이 어떻게 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요 정의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친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여기 단점.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없고 재생할 수 있으면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장점. 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더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좀 설명할게요. 넓은 의미는 우리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예요. 넓은 의미, 넓은 의미. 자, 그렇다면 좁은 의미는 네, 요거예요. 요거 우리나라 기준. 신재생 에너지의 좁은 의미는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하는 게 신에너지라고 했어요. 화석 연료를 써요. 화석 연료를. 그럼 우리 화석 연료 다시 재사용 가능해요? 안 되죠. 한 번 쓰면 끝이잖아. 재생 가능하지 않은 화석 연료를 변환하는 거예요. 재생 가능하지 않은 화석 연료를 변환하는 게 바로 신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재생 가능해요. 네, 쓰면 또 생겨요. 쓰면 또 생겨요. 이게 된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폐기물은 조금 이제 애매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라고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하셨어요? 이 재생 가능하지 않은 화석 연료를 이용한다는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수소가 들어가요. 그 다음 연료전지의 대표적인 게 지금 수소 연료전지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수소 하면은 물에서 수소랑 산소랑 나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현재 수소는 화석 연료로부터 얻어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 교재에 제가 읽을 거리로 놔뒀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에너지 조력, 파력, 연료전지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발전이나 파력 발전은 다 바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이걸 잘 활용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 조력 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 즉 밀물 썰물일 때를 활용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수 간만의 차란 조차가 가장 심한 게 어디냐면 서해안이에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 많이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물이 빠지면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이 만약에 차면은 서해안은 최대 10m까지 된대요. 이건 최대예요, 최대. 그럼 여기는 바닷물이 이만큼 있는데 이쪽엔 물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많은 물이 밀려서 늘어오면서 여기 터빈을 돌려줘요. 그렇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그럼 다시 여기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대도 이용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조력발전소의 방식은 썰물대는 하지 않고 밀물대만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파력발전은 파도가 쳐요. 그럼 이 파도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여기 있는 터빈을 돌려요. 즉 공기 흐름이 달라져요. 이거를 유동 에너지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파도가 출렁출렁 거리는 것 때문에 공기가 같이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발전이 바로 파력 발전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에 만들기는 했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부 기사에서는 태풍 때문에 피해를 봐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고 있고 추가로 만든 발전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시화호라는 조력발전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옛날에 호수였다가 지금에는 이제 다시 발전소로 만들게 된 역사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료전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하는 방식은 증기 터빈 방식이에요. 증기 터빈 방식이라는 건 뭐냐? 물 끓여서 증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즉 연소 과정이 있어야 돼요. 태우는 과정. 그런데 연료 전지는 태우는 과정이 아니라 화학적 방식으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은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요거 지난번 중간고사 봤던 거죠. 산화환원 반응을 모르면 이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만약에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부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지는 1차, 2차, 3차 전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한번 참고로 보시라는 건데 1차 전지는 건전지. 한번 사용하면 버리는 전지. 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건전지 오래되면은 안에 그거 막 물 나오는 거 알아요? 그 물이 뭔 줄 아세요? 네, 전해질. 전지에선 전해질 되게 중요해요.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거. 우리 지금 핸드폰 충전하는 거. 네,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3차 전지는 연료를 넣어서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수소 연료를 넣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증기 터빈 방식은 연소 과정이에요. 그럼 연소하면 반드시 우리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얘는 화학적 방식을 이용하다 보니 나오게 되는 공해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더 많이 활용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내용이 좀 중요해서 제가 좀 설명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물의 전기 분해와 연료 전지라고 써 있고요. 요 두 과정이 반대 과정이에요. 전기 분해는 실험 2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 전지는 실험 3에 해당됩니다. 자, 실험 장치 보시면은 맨 처음 백탄 2개를 여기 백탄이라고 돼 있어요. 이제 백탄이 없으면은 뭘로도 가능하냐? 샤프심 가지고도 돼요. 네, 탄소 막 대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숯, 이런 걸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백탄을 담근 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전해질이겠구나. 자, 그 다음 건전지에 연결한대요. 건전지에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플러스 극으로 보통 하고요. 마이너스 극을 까만색으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해요. 그럼 물을 쪼갠다고요. 그럼 뭐하고 나와요? 네, 수소하고 산소가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건전지의 도움을 받아서 물이 강제적으로 쪼개져요. 즉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좀 화학 반응식을 좀 쓸게요. 이쪽 왼쪽에다가 전기분해 과정 씁니다. 자, 우선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쪼개져서 여기에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수소 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좀 쪼개져요. 제가 지금 그냥 기본만 설명할게요, 일단. 자,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전자가 나왔네요. 전자가 나오면 무슨 반응인 줄 아세요? 네,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이 전자를 받아요. 옆에다 써야 되는데 좁아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그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이런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자, 얘는 전자를 얻었네요. 얘는 지금 환원 반응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얘를 총 합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물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로, 요거는 액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체가 생기고 여기 가스, 요 기체가 생겨요. 그래서 이쪽에 뽀글뽀글 기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체가. 자, 그럼 다시 플러스 극에서는 여기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오게 되는 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상태에서 실험 3, 10분 정도 지난 후 건전지를 떼어내요. 건전지 떼요. 그럼 더 이상 수소하고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수소, 산소를 갖고 있는 연료 전지를 만드는 거예요. 즉 수소, 산소가 다이오드에 불을 켤 수 있는지, 다이오드에 불을 켠다는 거는 얘가 전기적인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발광 다이오드는 다리가 긴 쪽을 플러스 짧은 쪽을 마이너스 연결한대요. 아시겠지만 다이오드는 이런 식으로 생겨서 긴 쪽을 플러스로,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건전지 떼네요. 그럼 얘가 지금 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건전지 역할을 하는데 얘는 건전지가 아니라 연료 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마이너스 극에 누가 만들어졌어요? 얘는 수소 기체, 플러스 극에는 여기 산소 기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불을 켜주게 되는 건전지 역할을 한다면 발광 다이오드는 이제 불이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여기다 좀 적을 겁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극에 있는 수소 기체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즉 수소 연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소 연료 기체는 이런 식으로 쪼개져요. 자, 그럼 이거 아까 또 했던 거 전자가 나왔네요. 그럼 무슨 반응? 얘는 산화 반응. 즉 여기서 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요. 마이너스 입자가. 근데 이 마이너스 입자는 물속을 헤엄쳐선 다닐 수 없어요. 전선만 따라서 움직여요. 여기 있는 전선 따라서 전자가 움직여서 이제 여기 있는 플러스 극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는 애니까. 마이너스 입자여서.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은 물속을 그냥 헤엄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속을 헤엄쳐 다녀요. 얘는 전선 따라 다니는 애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 있는 산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느냐? 산소는 아까 이온화됐던 수소 이온과
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물을 만들게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전자 얻었네요. 얘는 또 환원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몽땅 다 합친 반응을 써버리면, 아이고, 네, 몽땅 다 합친 반응을 쓰면 어떤 일이 되느냐.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을 만들게 되는 반응으로 돼요. 얘들은 둘 다 기체였고 여기서 다시 액체가 되는 이런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전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예요. 과거에 예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전기의 존재는 알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얘가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른 채로 그냥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전류의 핵심 주체가 누구예요? 전자예요. 전자의 발견은 1900년대에나 만들어졌어요. 1900년대. 이 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전자가 마이너스 입자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입자는 어디로 끌려가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죠. 그런데 전자의 흐름이 전류라고 다시 정정하기에는 거의 수백 년, 그 다음에 100년 이상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는 건 그대로 놔두고 전자의 이동 방향만 추가로 더. 그래서 이게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 좀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하느라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못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다시 학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